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88페이지 하단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효과가 생기려면 도달이 돼야 되죠. 도달되려면 지배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도달이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어떡할 거냐? 좌측 맨 밑에 113조가 나오죠. 제가 읽어볼게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이 법조문을 보시면 공시송달에 관한 우측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민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에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이 공시송달에 대해서 뭐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언제 공시송달하는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요?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공시송달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옵니까? 과실 없이가 아니라 어떻게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을 알지 못한다. 그럼 뭐예요? X.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 X.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시송달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하단에 보시면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해서 넘겨보시면 90페이지까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수령 능력이 없는 사람을 수령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수령 무능력자가 받는다면 원칙적으로 도달되지 않는다라고 간단하게 일단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누가 수령 무능력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모든 제한 능력자를 수령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모두 제한 능력자, 수령 무능력자고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뭐 되잖아요? 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 도달을 시키지 않냐면은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려고 도달시키지 않는 거죠. 근데 제한 능력자가요, 보호받기 싫대요. 그럼 굳이 말릴 이유가 없는 것이니까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한 능력자는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반드시 뭐가 존재하냐면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법정 대리인이 안 떼도 뭐가 되죠? 도달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제한 능력자도 예외적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이 긍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이 사람들에게 예외적으로 행위 능력이 긍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시험 범위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이때는 수령 능력도 인정된다는 정도만 일단 크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하시면 충분히 시험 문제 풀 수가 있겠죠. 자, 대페이지가 나와요. 한번 풀어볼게요. 90페이지 하단이죠.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법원에서 성년 후기 개시서고를 받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 그 의사표 수령한 을이 수령 당시에 미성년자였을 경우 의사표리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는데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를 발신한 후에 뭐가 됐어요? 성년 후견 개시 제한 능력자가 됐고요.
또 을은 의사표시를 수령할 당시 뭐예요? 미성년자죠. 첫 번째 생각할 거. 갑이 제한 능력자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표의자가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갑이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갑의 성년후견 개시 선고가 있더라도 을에게 도달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갑의 문제는 고려할 필요 없어요. 다만 을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을에게 뭐가 없다고요? 수령 능력이 없다는 것만 고려하면 되는 거죠. 1번. 갑의 의사표시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므로 당연 무효다. X.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도달되면 일단 효과가 생기는 거. 2번. 을은 의사표 수령 당시 미성년자이므로 갑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어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X. 원칙적으로 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을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갑의 의사표시는 을의 법정 대리인 병이 도달을 안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법정 대리인이 안 때부터는 도달되고요. 효과가 생깁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갑은 그의 의사표시를 제한 능력 원리로 취소할 수 있다. X죠. 갑은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5번. 갑이 피성년 후견이 되었다는 사실을 을이 알았을 경우에는 갑의 의사표시 소급하의 효력을 상실한다. X. 이거는 그냥 만든 지문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몇 번이죠? 3번이 되고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측에 이제 챕터 7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법률행위의 대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일단 중요한 이유는 첫째,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다. 양에 비해서는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아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다. 근데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어려울수록 기본적인 것만 정확하게 내 거로 숙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리에 관해서도 막 할래니 뭐니 잔뜩 외우시지만 막상 문제를 못 맞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뭔가 지엽적인 것에 치중하지 마시고요. 대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다음에 민법 전문에서 나열하고 있는 기본적 관계에 대한 확실한 뭐가요? 숙지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대리제도의 의 1번 대리의 개념도 은근 뭐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대리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갑이요 본인인데 을이 대리인이에요. 자, 대리인이 만약에 병이라는 상대방과 만나가지고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법률 행위를 하면 이 법률행위 효과는 을 자신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발생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대리를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대리는 누구냐면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리인인 거예요. 이게 개념인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좀 불편해요. 부족해요. 일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말은 의사표시를 해준다는 말이고요.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려면 그 전 단계로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의사를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대리인이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대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이에요. 보통 우리가 대리인을 이해하실 때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남을 위해서 대신 일해주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거 완전히 뭐죠?
삼천포입니다. 남을 위해서 단순히 일해주는 사람, 시킨 일 해주는 사람은요, 대리인이 아니라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사자라고 별도의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 말하는 대리인은 단순히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만이 뭐가 돼요? 대리인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할 점이에요. 아직도 감 안 잡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 대리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 있고요. 임의적으로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인이 되는 임의 대리인이 있어요. 법정 대리하면 뭘 떠오르시면 돼요? 친권자와 후견인만 떠오르시면 돼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 을이 친권자야. 그럼 가면 뭐겠어요? 미성년자. 아들이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살쪄. 먹지 마. 그런단 말이죠. 엄마, 나 오락해도 돼? 1시간만 해야 돼? 1시간만 하고 숙제해야 돼? 이게 뭐라고요? 대리인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란 대신 아이스크림 먹어주고요. 대신 오락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 아닌 거예요. 아이스크림 먹을지 말지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인 거거든요. 오락을 할지 숙제를 할지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란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라는 거 머리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의 제도의 사회적 기능이 나오죠. 2번. 자, 을이 만약에 법정 대리라면 요 갑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죠. 약간 우리가 뭐죠? 속된 말로 띨띨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법정 대리는 갑의 능력을 보충해 줍니다. 사적 자치를 보충해 주게 되는 거죠. 자, 임의 대리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갑이 서울에 앉아 있어도 임의 대리인을 통한다면 제주도에 있는 땅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갑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거죠. 임의 대리는 사적 자치를 뭐 하는 거죠? 확장해 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라는 것은 사적 자치를 보충하기도 하고 확장해 주기도 하는데 사적 자치를 보충해 주는 것은 뭐예요? 법정 대리가. 사적 자치를 확장해 주는 것은 뭐가요? 임의 대리가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게 뭐예요?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이죠. 이 대리 삼명관계가 나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등장인물이 꼭 3명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삼각형 모양이라 그래서 삼명관계라는 말을 쓰고요. 3번 대리의 본질 해가지고 1번 대리의 본질에 관한 학설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는데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학설은 뭐냐면 왜 을이 법률행위를 했는데 그 효과가 을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발생하느냐, 요 문제인 거예요. 본인 행위설. 겉보기에는 을이 법률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된다. 이게 뭐예요? 본인행위설. 공동행위설. 겉보기에는 을이 혼자 법률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갑과 을이 함께 한 것이기 때문에 갑에게 효과가 기속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뭐죠? 공동행위설. 다 우리 민법이 인정하지 않아요. 자, 우리 민법은 이렇게 합니다. 누가 의사를 결정한다고요? 대리인이. 누가 법률행위를 한다고요? 대리인이.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를 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죠. 근데 왜 그 효과가 갑에게 발생이 되느냐? 그거야 뭐 민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지 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민법상 대리는 누가요?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고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대리와 구별해야 될 개념 해가지고 1번
대표가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A라는 법인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법인에게도 손과 발과 같은 역할을 할 기관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대표, 즉 이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갑이라는 이사가 법인을 대표해서 을과 만나서 법률행위를 하면 형식적으로는 이사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한 거예요? 법인이 한 것이니까 법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법인에 있어서 대표라는 것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법인의 손과 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인 거예요. 따라서 대표 행위가 이코로 누구 행위예요? 법인의 행위니까 누구에게? 법인에게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따라서 대표의 경우에는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 행위도 불법 행위도 다 뭐가요? 법인에게 효과 기속이 되는 거죠. 왜요? 대표가 한, 이사가 한 법률 행위도 사실 행위도 불법 행위도 다 누가 스스로 한 거예요? 법인이 스스로 한 거니까요. 이에 반해서 대리란 남을 위해서 독립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 대리인이기 때문에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의사 표시가 있는 법률행위 한해서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의사 표시가 없는 의사를 결정할 일이 없는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뭐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 2번 사자입니다. 이게 은근히 중요해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본인이요 스스로 의사를 결정했어요. 이렇게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을을 통해서 병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표시를 했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자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사결정의 주체가 다른 거죠. 대리에서는 누가 의사결정합니까? 대리인 스스로. 사자에서는 누가 의사결정합니까? 본인이. 따라서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남을 위해서 대신 일해주는 사람, 시킨 일 해주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뭐인 거예요? 사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리인이 되려면 사자가 아니라 대리인이 되려면 대리는 반드시 스스로 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를 결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하단에 보시면 대표의제가 나오거든요.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대리와 사자의 차이가 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대리의 경우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나 사자의 경우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맞아요. 왜 맞는 거예요? 대리에서는 누가 의사결정해요?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고 사자에서는 누가 의사결정해요? 본인이 의사를 결정하니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대리에서는 대리인을 가지고 사자에서는 뭐죠? 본인을 가지고 따져야 되겠죠. 2번 대리의 경우 본인이 행인 능력을 갖지 않아도 되나 사자의 경우 본인이 행인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맞아요. 대리에서는요 누가 법률행위라는 거냐면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본인은 행인 능력도 의사 능력도 필요가 없어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렇지만 사자에서는 의사를 결정하고 법률행위를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니까 본인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행위 능력이 필요한 거죠. 3번 사자가 본인의 효과 의사를 잘못 전달한 경우 표시상의 착오로 다뤄지나. 왜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에 팔겠다라고 의사를 결정해서 을한테 전달하고 했더니 을이 병한테 3,000원에 팔겠다라고 전달했으면 의사 표시가 뭐죠? 불일치했으니까 이때 뭐죠? 착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대리에서는 누가 의사를 결정해요? 대리인이 결정하고 대리인이 표시라는 것이니까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지문도 어떻게 맞는 지문이죠.
4번 대리인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 없으나 사자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하다. X죠. 두 가지가 뭐 하고 있습니까? 뒤바뀌어 있는 거죠. 자, 보시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죠? 의사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에 반해서 사자는 의사 결정하지 않죠. 전달만 한 뿐이죠. 따라서 사자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가 없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대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자는 허용될 수 있다. 맞아요. 자, 왜냐하면 대리인은 의사를 결정할 일이 있는 법률행위 안에서만 허용되죠. 그렇지만 사자는 의사결정 안 하니까 의사결정할 일이 없는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뭐가 허용이 되는 거죠? 사자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53번 간접대리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예를 좀 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과거에 한 5, 6년 전에는 잘 냈는데 최근에 좀 안 내고 있는데 갑이라는 분이요. 예를 들어서 포도 농사를 지시는 분이에요. 근데 포도 농사를 지셔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직접 팔기가 어려우니까 을이라는 상인한테 찾아가서 내 포도 좀 팔아주셔. 포도 판매에 대해서 뭐죠? 위탁을 했어. 그러면 이제 갑은 자신의 포도를 을에게 인도해 주겠죠. 그럼 이제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포도를 판매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 포도를 팔 때는 자신의 포도인 것처럼 팔겠죠.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하게 되는 거죠. 자, 병이라는 손님이 나타나가지고 포도가 맛있어 보이네요. 저한테 파세요. 라고 해서 을과 병이 이 포도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 포도는 을이 병한테 인도해 주겠죠. 이 매매 대금도 병이 을한테 지급하겠죠. 그 다음에 특색은 을이 이 병으로부터 받은 돈이 자신의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은 갑한테 전달해 줘야 되고요. 이 을은 갑으로부터 뭐만 받게 되냐면 수수료만 떼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돈을 받았더라도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이다. 그래서 뭐죠? 타인의 계산이란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간접대리예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요 매매 계약은 을과 병이 체결했어요. 요 매매 계약의 효과인 포도를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갑과 병 간에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을을 통해서 지급되고 을을 통해서 인도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는 거죠? 간접 대리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대리는 정확히 말하면 직접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을이 대리인이고 갑의 땅을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요. 매매 대금은 병이 갑에게 직접 지급하는 거고요. 이전 등기도 갑이 병에게 직접 해주는 거죠. 따라서 일반적인 대리는 그 효과가 본인과 상대방 간에 직접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죠? 직접 대리라고 하는 거죠. 일단 개념을 이해하시고 가끔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냐면 자신의 이름이란 말을 타인의 이름으로 바꿔서 가끔 내고요. 타인의 계산이란 말을 자신의 계산으로 바꿔서 가끔 낸 적이 있어요. 이 점을 읽고요. 타인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죄송합니다. 간접 대리죠. 메뉴입니다. 간접 대리는 행위자가 타인의 계산 내지 이익으로 무슨 말이죠? 돈을 받아도 지 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자기 이름으로 무슨 말입니까? 자기 것처럼 해서 판다는 거죠. 법률 행위를 하고 그 효과는 일단 모두 행위자에 기속하였다가 일단 돈은 상인이 받았다가 그 다음에 본인에게 이전하는 관계를 우리가 간접 대리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죠? 위탁 매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4번 간접 점유는 오늘 안 할 겁니다. 점유권 할 때 할 거고요.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오늘 안 할 거예요. 계약법에서 볼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계약법까지 보고 오시면 이 두 가지는 어려운 게 아닌 거죠. 자, 이번 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